네, 이제부터는 이제 BLE의 특징이나 어떤 스펙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이어버드나 스피커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죠. 이제 IoT, 헬스케어 등등에서 많이 BLE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BLE가 이제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모니터링이나 제어가 쉽다는 그런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디자인된 제품에다가 그냥 요 모듈을 하나 추가해서 BLE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확장성이 좋다는 것도 그런 장점이 되겠고요. 기존의 블루투스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iOS, 그러니까 애플 제품에서는 사실 이게 안 됐거든요. 별도의 MFI라는 인증을 받았어야 됩니다. 클래식의 경우는요. 근데 이제 BLE 같은 경우는 이 인증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애플 제품을 위한 어떤 연동성도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LE가 갖는 어떤 장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펙입니다. 이건 이제 스펙상에 명시된 부분인데, 비트레이트와 통신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BLE의 데이터 레이즈는 1Mbps라고 되어는 있지만, 실제 이 스루풋은 환경이라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꼭 유념을 하시고요. 참고로 이제 오른쪽에 거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하고 RN4870 모듈하고 요 실제 통신 거리를 테스트를 했을 때, 요 라인 오브 사이트 조건이죠. 그러니까 시야에서 보이는 직선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그런 조건에서 40m 정도 이상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장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BLE 관련된 문서나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실 때에 많이 접하시게 될 그런 용어들에 대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자료들을 보실 때 좀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됐고, 저희가 이제 BLE 디바이스를 얘기를 할 때 이 디바이스가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어떤 지칭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기능이냐라는 관점에서 또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센트럴과 이 페리퍼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쌍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터와 옵저버가 하나의 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도 하나의 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 모듈이 센서로부터 어떤 값을 읽어와서 그 값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스마트폰의 요청에 의해서 요 블루투스 연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센트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청 센트럴 그리고 또는 마스터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동작하는 요 RN4870 모듈은 페리퍼럴 또는 슬레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이 된 후에는 요 RN4870 모듈이 스마트폰한테 이 값을 보내주잖아요. 센서에서 읽은 값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얘가 이 RN4870이 서버가 되는 거고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보를 요청해서 가져오는 쪽, 즉 스마트폰이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터와 옵저버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이제 연결이 없는 통신을 하는 건데요. 이 연결이 없다는 거는 상호 디바이스 간에 페어링을 맺지 않고 그냥 통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포함된 이 애드버타이징 패킷을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옵저버는 브로드캐스터가 보내는 요 애드버타이징 데이터를 계속 스캔을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요 브로드캐스터와 옵저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콘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 비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되는 예제를 말씀드리면, 어떤 실내에 백화점이나 어떤 대형 매장 같은 거, 그런 것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사용자가 어떤 매장을 주로 들어갔다 나왔는지, 아니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콘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는 마케팅에도 좀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비콘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애드버타이징을 막 보내고, 사용자의 단말기는 연결은 맺지 않지만 요 데이터를 수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옵저버와 브로드캐스터, 그리고 또 비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은 이제 조금 뒤에 이어지는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LE의 패킷 포맷인데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BLE 4.2 기준이고요. 4.0에서 4.2로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페이로드가 20바이트에서 255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DLE라고 부르거든요. DLE 데이터 랭스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패킷의 맨 앞에 위치해 있는 요 프리앰블은 리시버에서 비트를 동기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액세스 어드레스의 LSB가 1이면 요 프리앰블이 01010101 이렇게 되고 LSB가 0이면 10101010 이렇게 설정이 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드버타이징 패킷의 경우에는 요 액세스 어드레스가 외워두실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액세스 어드레스가 8에코 89 B 에코 D6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픽스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요것만 딱 봐도 아 이게 애드버타이징 패킷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패킷 같은 경우에는 요 액세스 어드레스에 두 디바이스 간의 링크 때마다 달라지는 랜덤한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랜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비트가 6번 이상 연속되면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런 조건들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링크 레이어에서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개발자나 사용자가 신경 써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요 액세스 어드레스라는 게 이 디바이스의 맥 주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 점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DU인데요. PDU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고 요 PDU도 애드버타이즈 PDU냐 아니면 데이터 PDU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버타이징 PDU 같은 경우는 BLE로 연결을 맺기 전에 디바이스 자신의 정보 그리고 또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송을 하는 데 사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PDU는 당연히 이제 연결이 맺어진 다음에 상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설명 잠깐 드렸던 그 DLE를 저희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BLE 스캔하고 애드버타이징입니다. 앞에서 제가 포맷을 설명드릴 때 요 애드버타이징이라는 게 디바이스가 이제 자신의 정보 뭐 이런 거를 브로드캐스팅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애드버타이징하고 그 스캔하는 동작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BLE 연결하고 애드버타이징은 BLE 프로토콜 스택 중에 하나인 GAP라는 게 있는데 제너릭 액세스 프로파일이거든요. GAP 이걸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 연결하는 과정이. 그래서 요 GAP 페리퍼럴로 동작하는 디바이스에서 GAP 센트럴로 동작하는 디바이스한테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 그게 이제 애드버타이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루투스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총 79개의 채널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애드버타이징 할 때 BLE는 40개의 채널 중에서 37, 38, 39번 요렇게 3개의 채널을 애드버타이징을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애드버타이징하고 스캐닝을 할 때 아무래도 채널 수를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소모 전류가 조금 더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이제 애드버타이징이 되고 있으면 센트럴로 동작하는 디바이스가 스캔을 해 가지고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를 탐색을 하겠죠. 그리고 애드버타이징으로 사용되는 요 3개 채널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걸 나타낸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페리퍼럴이 20ms의 주기로 지금 애드버타이징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센트럴 같은 경우는 50ms의 주기로 한 채널당 25ms 동안의 스캔을 진행을 하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면 스캐너가 첫 번째 37번 채널에서 0ms부터 25ms까지 총 25ms를 스캔을 하고 다시 25ms만큼 쉬었다가 다음 채널인 38번 채널에서 다시 또 25ms만큼 스캔을 하고 또 그걸 반복해서 39번에 하고요. 애드버타이저는 더 짧죠. 더 짧게 채널 37, 38, 39에 각각 애드버타이징을 보내고 아이들 타임을 갖고 다시 두 번째는 20ms가 지난 다음이죠.
그런 간격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보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애드버타이저는 짧은 시간에 패킷을 보내고 멈추고 보내고 말고 이렇게 되어 있고, 스캐너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 채널 하나를 스캔하고 또 쉬었다가 또 스캔을 쭉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드버타이저가 스캐너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양의 전류를 소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커넥션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에는 커넥션 인터벌 동안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서도 이 커넥션 인터벌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있다면 요 시간 동안에는 라디오 아이들 타임을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커넥션 인터벌이 짧으면 짧을수록 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기가 빠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 레이턴시는 짧아지게 되는데, 대신에 전류 소모는 더 많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요 인터벌이 길수록 레이턴시도 당연히 길어지지만 그만큼 아이들 타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류 소모는 좀 더 작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전송량과 전류 소모량은 이제 상호 트레이드 오프 관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저전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그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다음 그림은 좀 스마트폰하고 스마트워치 간의 연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GATT랑 GAP에 대해서는 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먼저 이제 이 워치는 브로드캐스팅으로 이제 어드버타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켜고 그럼 이제 스캔을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스캐닝을 하다 보면 좀 전에 워치가 보낸 이 어드버타이징을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스마트폰에서는 스캔 리퀘스트라는 것을 워치에게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워치는 스캔 리퀘스트에 대한 스캔 리스판스를 다시 보냄으로써 이제 페어링이, 요거 사이에 페어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 여기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상호 간에 숏텀 키, 롱텀 키 뭐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는 다 설명을 드리진 않고 예, 요 진행되는 순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은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커넥션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에크를 받으면 이제 연결하고 동기화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은 연결됐기 때문에 요 DAP라는 것에 의해서 센트럴이라는 역할로 분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워치는 연결 후에는 이제 페리퍼럴로 롤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스마트폰이 스마트워치가 무슨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이제 디스커버 서비스입니다. 요 디스커버 서비스를 스마트폰이 스마트워치에게 요청을 하면 스마트워치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스마트폰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서비스가 가진 캐릭터리스틱스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워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신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스마트워치에서 심박수를 재서 스마트폰에 보내준다, 아니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배터리 레벨이 지금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워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고, 그거를 스마트폰이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걸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조금 많이 간략화된 그림인데, 이러한 원리로 BLE 연결이 시작이 되고 또 통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이번에는 BLE 스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됐던 요 GAP라고 하는 거는 제너릭 액세스 프로파일의 약자인데, 여러 제조사에서 생산된 서로 다른 어떤 그 BLE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애드버타이징이나 스캐닝 단계에서부터 커넥션이 완료되는 그런
단계까지 요 BLE 디바이스가 해야 될 동작, 그러니까 액션이나 어떤 상태들을 정의를 하는 그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언급됐던 브로드캐스터냐, 옵저버냐, 센트럴이냐, 페리퍼럴이냐 이런 것들이 이 GAP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GATT, Generic Attribute Protocol, 이거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사이에서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종의 서비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에서는 서비스와 캐릭터리스틱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어질 거고요. 그렇게 일단은 그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오늘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ATT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GAP에 의해서 이제 디바이스가 연결되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GAP에서 했다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 이후부터는 GATT에 의해서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LE 표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나 데이터들을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요 트랜스페런트 UART는 뒤에도 써 있지만 요 커스텀 서비스거든요. 이제 저희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그런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GATT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GATT 서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두 디바이스가 이제 커넥션이 되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와치랑 스마트폰의 예제처럼 요 서버에게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 여러 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 유아트 서비스만 그림에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서비스들이 쭉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내가 서버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뭐 핸들이라든지 이런 디스크립터, 이런 밸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송수신을 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송수신한다는 거는 블루투스에서는 사실 뭐 이더넷처럼 패킷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실어서 보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서로 교환된 요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도 서버에 이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고 나서. 그러면 여기 자신도 가지고 있는 서버의 서비스에다가 값을 쓴 다음에 그거를 알려요. 그러면 얘가 '아, 값을 썼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다른 어떤 와이파이라든지 그런 무선의 다른 통신하고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다르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게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문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펜딕스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UUID라고 하는 게 이제 고유한 그 아이디 값이에요. 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 값인데, 요 아이디 값이 SIG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게 16비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커스텀 서비스 같은 경우는 128비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길죠. 이게 128비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페런트 UART라는 기능이 커스터마이즈된 커스텀 GATT 서비스구나라는 걸 여기서 아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노티파이, 뭐 라이트 위다웃 리스판스 등이 있는데, 리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값을 읽을 수 있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위다웃 리스판스는 GATT 클라이언트가 이제 값을 기록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리스판스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라이트를 한 후에 리퀘스트랑 리스판스가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노티파이는 밸류가 변경되게 되면 JTT 클라이언트에게 이것을